이번 시간에는 개인 CSS 여신 융자 상담 및 품위 신청 업무 매뉴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 신청인으로부터 융자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담당자는 신청건별로 다음에 신청서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 보시면 융자 상담 및 신청서입니다. 신규, 증대, 갱신, 대환, 회전 신청 시에 채무자로부터 받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대보증 담보제공 제3자 신청서, 여신의 신규 증대 갱신 대환 회전 조건 변경 신청 시에 아니면 연대보증인 교체라든지 이번에 연대보증인 교체 및 추가인 경우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로부터 받습니다. 겸용입니다. 연대보증을 신청하거나 담보를 신청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 해당 보증인 및 담보 제공자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대보증 및 담보 제공 신청서는 우리 3자한테 거의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신 거래 조건 변경 신청 및 추가 일정서, 요 밑에 칸에도 보면 여신 거래 조건 변경 신청 및 추가 일정서 되어 있는데, 자, 이 양식 자체가 겸용입니다. 여신의 거래 조건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또 추가 약정을 신청할 때 거래 조건 변경과 이 추가 약정과 요 두 개를 겸용으로 쓰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변경 신청 시,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연서, 담보 제공자가 있다면 담보 제공자, 연대 보증인이 있다면 연대 보증인에게 연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면 다만 담보물 등이 충분하여 채권 횟수에 지장이 없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건 변경 내용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서 생략 가능. 예를 들면 기존에 쓰던 금리보다 금리를 더 낮춰주는 거, 이런 경우에는 여신 관계인한테도 불리한 조건이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신의 기한 연장 신청 시 우리 이해관계인에게 연서해서 받습니다. 자, 이 기한 연기할 때는 우리가 추가 약정서 양식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양도 신청서는 우리 채무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신청서는 차주로부터 직접 받는 게 당연하고요. 전화나 팩스로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내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창구에 찾아와서 내점을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예전에는 이제 신용 동의서 때문에 꼭 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혹시 SMS를 통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또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신청서 작성법. 자, 신청서라고 하는 건 융자 상담 및 신청서가 있었고요. 3자가 있을 때 보증이나 담보 제공 신청서,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신청서라고 하고 채무관계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된다.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시면 개인 CSS 대상 여신은 동일 품위 번호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 과목이 원래 가능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비소매 여신에서는 하나의 품위 번호로 여러 가지 여신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인 CSS는 무조건 대출 품위 번호 하나에 한 건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 품위를 가지고 품위 탈 때 그때 품위 번호가 따지면 그 품위 번호 하나에 한 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1000만짜리를 5건을 신청합니다. 한 번에 5건을 동시에 취급하면 괜찮을 건데 개인 CSS는 경우에는 품위 번호를 5개를 다 따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운영이 된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4번에 받는 서류 보면 신청서 접수 시에 별표에 있는 서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부득이하다고 대출 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되고 받으시면 안 돼요. 꼭 실행되기 전까지 받으셔야 되고, 다음번에 보시면 DSR 운용지침에서 정한 DSR 산출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내규에서 정한 증빙 서류를 추가로 진구해야 된다. DSR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 신규 가계대출인 경우에 우리가 DSR 산출하게 되는데, 이제 DSR 산출을 위해서는 소득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DSR 규정에서 정한 소득 자료를 꼭 추가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신청서 확인을 보시면 당연히 우리 관련 서류는 대조해서 적정성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확인하는 방법은 밑에 가에서 쭉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6번에 보시면
신청서를 받는 게 그 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서 같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ASS 정보를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스템에 신청서 내용, 자, 이거를 우리가 ASS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여신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갈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부금, 적금, 수익권 담보대출, 그리고 뭐 학자금이나 수신담보나 수익보증금 전액, 이런 약식품위 대상 대출, 일괄대출, 집단 중도금, 이주비 대출,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이런 경우에는 우리 ASS 등록을 생략하고 이제 해당 여신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조금 성격이 다른 거는 5번의 외국인에 대한 대출 보면 외국인 번호가 부여된 고객은 ASS 등록 대상이다. 외국인 등록번호라고 하는 건 우리 약간 주민번호 체계처럼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ASS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 여기서 잠깐 또 한번 보겠습니다. ASS 고객정보 등록 시 유의사항. ASS 고객정보 등록은 우리 단순하게 고객의 정보를 기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입력된 정보들이 점수화가 됩니다. 이 사람의 부산은행 등급이 나오게 되는 기초 데이터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 등급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 진구를 통해서 일치 여부를 대조해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대출이 나가 있는 고객이 또 새로운 대출을 요청한다, 아니면 새로운 조건 변경이라든지 기존에 ASS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대출권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신규나 제품 이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 정보의 수정을 통하여 정확한 신용평가 등급 및 대출 한도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대출 품위를 타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정비하는 것. 자, 이게 ASS 정보의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취급할 때마다 이 변동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자, 담보대출 인정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사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이 사람의 신용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나갈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계산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있는 담보대출은 이제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신용대출 나갈 수 있는 대출이 3천만 원이다. 그런데 담보대출이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이 신용대출 3천만 원은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천만 원이 신용대출이다. 나갈 수 있는 신용대출이 3천인데 이미 5천만 원을 쓰고 있다. 그러면 못 나간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제 지금 현재 취급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차주가 들고 있는 여신 상황, 그 여신이 신용이냐 담보여신이냐 따라 가지고 우리 신용여신의 한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담보대출 인정범위라고 하는 건, 자, 이런 담보대출은 이제 신용대출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는 여신이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가계대출인 경우에는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주담대,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서가 있는 대출. 우리 전세자금 나갈 때 보통 뭐 주택금융공사라든지 SGI라든지 주택도시공사라는 데서 보증서를 갖다가 우리 담보 제공하는데, 이런 담보가 있는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에만 담보대출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담보 금액을 120% 나눈 금액, 그리고 유가증권 담보대출, 예적금, 채권 담보 금액 등은 우리가 담보대출로 보고 신용대출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내용들을 한번 좀 볼게요. 주 1번 보시면, 주 1번이 이 가계대출의 뭐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나 이걸 조사할 때는 네오비스 0278번에 6번 가계대출 및 채무보증 정보를 조회해서, 자, 거기에서 대출 구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산 자료를 조회해서 이걸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 2번은 우리 기업대출입니다. 기업대출인 경우에는 기업 신용정보 조회를 해서 월보를 통해서 금융기관별로 여신이 얼마, 담보가 얼마나 있어요. 거기 있던 이 담보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담보가 부동산 담보냐, 유가증권이냐, 수신이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보대출로 인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 3번 보시면 단 대면거래에 한해 제1금융권 주택의 부동산 담보대출인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정규 담보가액 곱하기 정규 담보가액 해당 분으로 담보대출 금액으로 인정. 자, 이 정규 담보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가 곱하기 당행 내유상 회수 인정 비율. 그거는 우리가 담보대출 인정하겠다. 자, 주 4번에 보시면 자,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에 신용대출로 분류됨에 주의할 거. 전세자금 대출 중에 담보가 없는 전세자금은 우리가 신용으로 분류해서 담보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번에 보시면 우리 상기 담보대출 인정 범위에도 불구하고 세입항홀시 대출이나 징검다리 대출 등 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별 업무 매뉴얼을 준용한다. 일반적인 우리 개인 CSS 상품은 8번의 내용들을 준용하지만 이제 상품별로 따로 이게 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를 별도로 이제 언급하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 업무 매뉴얼에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상기 외에 차주 금융기관 총 신용대출 차감 가능 금액, 당타인 신용대출 대환 금액, 내가 지금 현재 다른 행에 신용대출이 3천만 원 있는데 이번 대출을 이렇게 해서 끌 거다 하면 그 신용대출은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신용대출이 없다라고 보고 이번에 대출을 이렇게 해서 그걸 끌 거기 때문에 일단 대환 예정 금액이라고 하죠. 그거를 대환 예정 금액은 차감한다. 그리고 당행 보증서 담보 대출은 보증 비율 내금액. 자, 이 말은 뭐냐면 1억짜리 대출이 있는데 90%다. 보증 비율이. 그러면 10%는 신용대출로 보고 9천만 원은 담보대출로 본다. 자, 중요한 내용은 타행 보증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에 보시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산 오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타금융기관 대환 지급을 할 때는 우리가 한도 산출할 때 신용대출을 대환 대상 예정금은 차감을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건이 만일에 기표가 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취급 후에 영수증 등을 꼭 진구해서 증빙 서류로 꼭 이제 기록에 남기셔야 됩니다. 11번에 우리 융자 상담의 결과 처리인데 융자 상담 및 품위 신청 결과는 그 내용을 이제 신청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보시면 우리가 대출 이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자, 모든 정보를 자료를 다 받고 등록하고 심사하면 좋겠지만은 안 될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자르는 것도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시면 자, ASS 등록을 하기 전에 금융거래 정보 있죠. 그리고 신용관리 대상표라든지 아니면 나이스 KCB 보고서들 있죠.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신용상태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신을 취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 신용정보를 갖다가 사전에 한번 검토해보고 진행하시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융자 상담 및 품위 신청 업무 매뉴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